예, 최욱지입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본 수업은 밀도가 굉장히 높으니까요. 잘 집중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갑시다. 자, 이번에 배우는 것은 이제 공공선택론을 활용한 다양한 모형들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공공선택론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인간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이 공공선택론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다양한 모형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행위의 주체들이 모두 다 이기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론들을 우리가 다 배우는 겁니다. 지금 맨 밑에 털럭의 지대추구론이라고 나왔는데 이론 시간 때 지대라는 표현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특혜라고 우리가 공부를 배웠었죠. 자, 그러면은 민간의 입장에서는 이 특혜를 가져가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가져가기 위해서 정부한테 로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조금 어려운 말로 지대 추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정부가 그 로비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를 포획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현상을 설명을 하는 게 이 털럭의 지대 추구론의 요점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티부 가설인데요. 티부 가설은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뭐 제가 많은 거 적지 않겠지만은 공공선택론을 활용한 다양한 모형들이 있어요. 그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모형이 바로 이 티부 가설이에요. 그래서 이 티부 가설에 대해서는 정리를 잘 해두시는 게 맞는데 요점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뭐냐면 지방정부 간에 경쟁체제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방정부를 국가 내에 만들어 두고 이들 간의 경쟁체제를 만들어 두게 되면은 주민의 입장에서 야, 우리 지방정부에서 공급하는 서비스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다른 지방정부로 나는 이사할래. 이러면 옮기면 되잖아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두면은 나의 선호에 맞는 서비스를 공급받기가 참 쉬워진다는 것이죠. 그게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그거를 잘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간단한 것들을 한번 보면은 기본적으로 세뮤얼슨을 비판하면서 나온 이론이 이 티부 가설이에요. 세뮤얼슨의 포인트는 뭐냐면 중앙 집권입니다. 그냥 다수의 지방정부를 만들기보다는 하나의 중앙정부가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공급하게끔 두자. 이게 바로 세뮤얼슨의 논점인데 공공선택론은 분권화를 되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티부 가설도 마찬가지로 세뮤얼슨을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티부 가설이 세뮤얼슨을 비판하는 관계에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인트가 소규모 자치행정을 주장하는 게 바로 티부 가설이죠. 그래서 다수의 지방정부 간 경쟁체제를 만들어 두어야지 나의 선호에 맞는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민들은 자기의 선호를 표출을 할 거예요. 어떻게 표출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 지방정부 싫어. 서비스 공급하는 거 질도 안 좋고 엉망이야. 나 그냥 딴 데로 이사할래. 이게 바로 선호 표출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발로 하는 투표다. 예, 발로 하는 투표를 통해 가지고 주민의 선호를 표시하게 된다, 주민들은.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주민의 이동이라는 거죠. 자,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다양한 전제들이 나와요. 이 전제가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포인트로 잡아 드릴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사람들이 이동이 자유로워야 돼요. 이거는 뭐 상식적인 거니까 외운다기보다도 이해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수의 지방정부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경쟁체제를 이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방정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주민은 선택하고 거기에 또 이동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보시죠. 그리고 이 D번역가로에서 외부 효과가 없다는 가정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외부 효과가 없다는 가정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한번 보시죠. 제가 A라는 지방정부에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A라는 지방정부가 저한테
서비스를 공급을 해주겠죠. 근데 이제 B라는 지방정부도 옆에 있을 겁니다. 여기에도 뭐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그럼 B라는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그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저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B라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를 갖다가 A에 살고 있는 저한테도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굳이 제가 A에 살고 있는 제가 B로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외부 효과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그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거는 이제 이해만 하면 돼요. 각 지방정부의 완전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어떤 지방정부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등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6번에서는 이제 기타 특징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7급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9급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부가설에서 지자체의 주된 재원은 재산세로 충당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지방 소비세 이러면 틀려요. 재산세로 충당한다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민들이 배당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배당 수입이라는 게 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주민이 어떤 지방정부에서 재산세를 내요. 그럼 사실 나의 그 피땀이 녹아있는 돈을 정부한테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부는 그 돈을 가지고 저한테 뭘 주는 거예요? 지방 서비스,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배당 수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서 시민들이 배당 수입에 의존해서 생활해야 된다. 이 공공 서비스가 내가 생활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고정적인 생산 요소의 존재라고 하는 건데 모든 지방 정부는 공공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수단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번째, 최적 규모의 추구예요. 이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제가 아까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영역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영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의 수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거죠. 이 A라는 지방정부가 좋다 해서 여기에 꽉꽉 채워가지고 사람들이 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 규모라는 것은 정해져 있다. 이런 뜻이 4번의 내용이 되겠다. 그 다음에 5번에 규모 수익 불변의 생산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여기다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규모의 경제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정부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서비스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점점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경쟁 체제의 밸런스가 깨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없음을 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부가설은 말 그대로 가설이에요. 가설입니다. 여섯 번째, 공공재 생산을 위한 단위당 평균 비용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비슷비슷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평균 비용에 있어서 만약에 차이가 많이 난다면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의 지방정부가 굉장히 우세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막을 수 있게끔 서비스 생산을 위한 단위당 평균 비용이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이제 티부가설입니다. 이 티부가설은 제가 강조한 것처럼 정리를 잘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중위투표자론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죠. 이 중위투표자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일단 양당제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하고 진보당, 정당이 이렇게 보수 성향을 띠는 정당과 진보 성향을 띠는 정당 두 가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중위투표자라는 개념을 제시를 해요. 그럼 여기서 중위투표자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중위투표자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이 중위투표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수 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진보 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선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애매한 선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애매한 선호를 가진 사람이 투표자 중에 대다수를 차지한다라고 봐요. 이게 이제 대다수를 차지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정당이라는 것은 권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표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수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보수 쪽의 정책, 보수 성향의 정책을 내세워야 되는 게 정상이고, 진보 쪽은 진보 성향의 정책을 내세워야 되는 게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자의 대다수가 이 중위 투표자다 보니까 그렇지 않게 이 중위 투표자를 위한 어떤 정책 대안들을 내놓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가 문제가 돼요? 보수 성향을 띠는 투표자라든가 진보 성향을 띠는 투표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선호는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걸 지적한 게 바로 이 중위 투표자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셨으면 돼요. 그래서 중위 투표자의 정의라는 거, 전제는 양당제라는 거, 이 정도 보셨으면 됩니다.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인데요. 이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같은 경우에도 요즘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오기는 해요. 그래도 이 수업의 테마 자체가 이제 심화 요약이지 않습니까? 심화 요약.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양한 것들을 그래도 두루 한번 쭉 볼 겁니다.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민주적이면서도 대단히 합리적인 투표제도라는 것은 세상에 없다. 이거를 에로우 씨가 이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벨상을 받으신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현상이니까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찌됐건 비중은 적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에로우가 밝히는 이상적 투표제도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독재자부재의 원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 투표를 할 때 나의 선호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재자 같은 사람, 권력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선호대로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가 투표를 할 때 어떤 우연한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사건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내 선호에 맞지 않는 사람을 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조금 어려운 말로 제3의 대안으로부터의 독립,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행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정직한 투표예요. 나의 선호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A 후보자에 대한 선호가 뭐 어떻다. B 후보자에 대한 선호가 그 다음 두 번째다. C 후보자에 대한 선호가 세 번째다. 이런 나의 선호 체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그러면 그 선호 체계에 맞게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행성의 원칙이 되겠고, 이 이행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기회주의적인 투표의 반대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정직한 투표다. 정직한 투표. 기회주의적 투표하지 말아라.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레토의 원칙이라는 것은 모두가 A라는 안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사회적인 선택도 그 A라는 안이 선택이 돼야 된다.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자유보장의 원칙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딱 선택을 할 때 자유가 딱 보장이 되어야 그게 올바른 투표제도가 될 수 있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들어보셨을 때 어때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이 이제 로그 롤링과 돼지구유통 정치. 이거 이제 포크배럴 팔리틱스라고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던 건데, 학생들이 가끔 물어요. 로그 롤링하고 포크배럴이라는 게 공통점은 뭐냐면 편익을 조금 더 가져오려는 노력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거를 가끔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로그 롤링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 있죠? 의원 간 협력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렇죠? 하지만 포크배럴은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차이점을 보시면 되겠고, 공통점이라는 건 뭐냐면 양자가 모두 배분 정책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선지입니다. 우리가 배분 정책은 뭐라고 배웠어요?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편익을 제공하는 정책. 이러면은 분배 정책이라고 배웠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편익을 갖다가 조금 더 가지고 오려는 노력이 발생할 수 있죠. 그 노력이 로그 롤링,
혹은 포크 배럴 팔리틱스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양자의 차이점은 이렇고 공통점은 이렇다. 그래서 편익을 요구하는 현상, 더 가져오려고 하는 현상이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제가 해봤습니다. 니스카넨 예산 극대화 모형이라고 나왔어요. 이 니스카넨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학자예요.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여기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은 그래프에서 사실 거의 다 끝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니스카넨에 따르면 공무원의 권력이에요. 공무원도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공공선택론의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공무원의 권력은 예산 확보입니다. 공무원의 권력은 예산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은 필연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극대화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정부가 쓸데없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그런 현상을 설명한 게 이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이 되겠습니다. 아, 우리 장관님이 예산 이번에 많이 가져오셨대. 우리 장관님 최고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산 확보가 최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반면에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 니스카넨의 모델을 떠나가지고 공공선택론에서는 모든 인간이 어때요? 다 이기적이거든. 그렇게 보면은 공무원도 이기적인 존재고 정치인도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니스카넨에 따르면 정치인은 사회후생, 즉 주민의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하려고 하게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정치인은 착한 놈, 공무원은 나쁜 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니스카넨 예산 극대화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의 이해관계가 뭐예요? 재선되는 거죠, 재선. 재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속한 지역구의 주민한테 편익을 많이 갖다 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니스카넨은 순편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주민한테 순편익이 많이 돌아가야 의원 입장에서는 재선이 되니까 의원은 결과적으로는 착한 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은 주민한테 돌아가는 순편익에 관계없이 예산만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쁜 놈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 게 이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제가 이론 수업 때도 설명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 잡고 넘어갈 거예요. 지금 보면 X축이 이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이고 Y축이 비용 혹은 편익 곡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우측으로 가다가 쭉 완만해지는 곡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제가 써두기는 했지만 총 편익 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비스를 많이 생산을 하다 보면은 돈을 많이 쓰다 보면은 같은 말이거든요. 서비스를 많이 생산을 하다 보면은 편익이 처음에는 쭉 증가하다가 우리가 마치 밥을 많이 먹으면은 점차 배부르듯이 편익이 조금씩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총편익 곡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비스를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비용은 어떻게 돼요? 점점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총 비용 곡선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결론만 알면 되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총 편익 곡선과 그리고 총 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 그 교차하는 지점이 뭡니까? 여기죠. 이 지점에서 예산을 결정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점을 그러면 시험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첫 번째는 총 비용 곡선과 총 편익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두 번째, 순편익이 0인 지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순편익이라는 건 뭐냐면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뺀 값이 순편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서 순편익이 가장 큰 지점이 어디예요? 제가 그려놨는데 바로 이 지점이죠. 이 공간이란 말이에요. 이 공간. 순편익이 가장 큰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순편익이 0인 지점은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공무원이 예산을 결정한다. 주민한테 돌아가는 순편익이 몇이든 난 관계없어. 나는 그냥 예산만 많이 가져가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한테 돌아가는 순편익이 가장 큰 지점에서 예산을 결정하더라. 그래야지 내가 재선이 되니까. 이게 이제 결론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 최적 생산 지점이라고 나왔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의원이 예산을 결정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의원이 예산을 결정하는 지점도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순편익이 가장 큰 지점이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순편익이 가장 큰 지점을 갖다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 여기 곡선. 이 접한 직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익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계 편익 곡선이라는 것은 총 편익 곡선에 접한 기울기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순편익이 가장 큰 지점이라는 것은 그 양자의 기울기가 같은 지점이다. 그래서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익이 같은 지점이다 라는 게 곧 순편익이 가장 큰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덧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리비 관청 형성 모형 같은 경우에는 시험의 난이도를 조절할 때 내는 거예요. 사실 9급에서는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7급에 좀 가까운 문제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이제 심화 요약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얇지만 강한 수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얇지만 무겁고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내용도 다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은 제가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지금 보면 덧리비 관청 형성 모형이라는 것은 니스카넨 예상극대화 모형을 비판하면서 나온 이론이 되겠다. 그럼 어떤 점을 비판을 했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니스카넨의 주장 자체가. 그러니까 공무원의 유형도 좀 다른데 예를 들면 고위직 공무원도 있고 뭐 중하위직 공무원도 있고 이렇게 공무원의 유형도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공무원은 예산을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할 수도 있지만 어떤 공무원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예컨대 설명하자면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제도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모든 공무원은 다 예산 가져오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너무 단순화시켰다는 거예요. 너 주장은 너무 단순해.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볼게. 이렇게 하면서 등장을 한 게 이 덧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래서 이 비판의 요지가 이거예요. 제도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 틀을 잡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봤어요. 같이 한번 보시면 이 공적인 영역에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 기관과 B 기관이 있어요. 두 개의 조직이 있어요. 이렇다라고 했을 때 이 덧리비에 따르면은 B 기관이 A 기관한테 어떤 예산을 일부 줬다라고 가정을 하자는 거예요. 야, 이 돈을 가지고 이 일 좀 해봐. 라고 하면서 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사업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업 예산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뭐 친구한테 사업 예산을 줬어요. 그럼 이 친구가 사업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느냐? 사업 예산이라는 것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저한테 있어요. 저한테. 그러면은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업 예산을 많이 증대하려고 하겠습니까? 전혀 안 하죠. 그러니까 예산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관청 예산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관청 예산. 관청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관청한테 빌려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돈을 준다는 면에서는 사업 예산과 비슷하긴 해요. 근데 책임관계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민간업체한테 정부기관이 관청 예산을 준 거예요. 야, 이 돈 가지고 이 서비스 국민들한테 공급해줘. 그러면서 돈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게 만드는 겁니까? 이 업체한테 지게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책임운영기관도 똑같은 논리가 되겠고요. 그러면 관청 예산은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증대하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줄이려고 하겠어요? 증대하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내가 책임을 지지도 않고 대신에 나의 영향력은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의 종류에 따라서 증대되는 예산이 있고 아닌 예산도 있는 건데
너 너무 단순하다. 니스칸을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지.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 사업 예산을 주는 조직을 갖다가 던리비에 따르면 통제기관이라고 부르고요. 관청 예산을 주는 조직을 갖다가 전달기관 혹은 계약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유형에 따라서도 예산 증대 욕구가 달라질 수 있어.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니스칸에는 결국 제도를 고려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관청 형성 모형은 관료의 합리적인 선택을 인정해요. 왜냐하면 공공선택론을 활용한 모델이니까. 다만 그들의 선택 행위를 제약할 수 있는 뭘 고려했다? 다양한 제도적인 요인을 고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의 유형에 따라서, 기관의 유형에 따라서, 공무원의 지위에 따라서 예산 증대하려는 욕구가 모두 달라질 수 있다. 그게 바로 던리비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던리비가 언급하는 예산 극대화 동기를 저해하는 몇 가지 요인에 대해서 정리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관료제 내에 존재하는 집합행동의 문제라고 하는데 얘는 시험에서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라서 가지고 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집합행동이라는 것은 집단행동의 딜레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선생님이 이제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조직, 제가 속한 조직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거기 가담해서 막 노력하고 이럴까? 이러는 거예요. 던리비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조직의 전체 조직의 예산이 많아져 봐야 과연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저 일하는 조직원으로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공무원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가 중요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승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성과급을 받는다든가 이런 게 더 직접적인 이익으로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직에 뭐 예산을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하자 이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수 있다는 거죠. 나한테 뭐 직접적인 이익이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갖다가 관료제 내에 존재하는 집합행동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관료의 지위와 예산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우리가 아까 간단하게 봤던 겁니다. 자, 보면 중하위직 관료 그리고 고위직 관료 일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고위직 관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관청 예산 같은 경우에는 증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산 좀 줄 테니까 한번 써봐. 대신 책임은 네가 져라. 그러니까 나의 영향력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고위직 관료 입장에서 관청 예산은 증대하려고 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봤었던 사업 예산. 이 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돈 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져요? 내가 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런 요인이 있고 중하위직 관료 같은 경우에는 핵심 예산을 증대하려고 노력을 한대요. 그러니까 핵심 예산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급여를 올려주는 것과 관련된 예산이에요. 그러면 그냥 딱 나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의 종류나 공무원의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 자, 기관의 유형을 봤는데 이거 아까 또 그림에서 봤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 통제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업 예산을 주는 조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극대화 동기가 발생하지 않는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런데 핵심 예산이라든가 관청 예산과 직결된 기관, 그래서 아까 관청 예산을 줬던 조직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관이라든가 전달기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네들은 예산 극대화 동기가 발생할 수 있다. 정리해보면 이에 따라 고위직 관료들은 금전적인 효용보다는 업무와 관련된 효용을 추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업무와 관련된 효용이라는 것은 영향력은 세지면서 책임은 가급적 안 지는 거. 이런 거를 업무와 관련된 효용.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규모 엘리트 중심적이고 정치 권력의 중심에 접근해 있는 부서에서 그냥 차라리 참모 기능 같은 거 수행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참모라는 게 뭐예요? 나는 조언만 해주면 되거든요. 책임은 안 지거든요. 근데 영향력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이 자신의 권한을 증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요. 이기적이니까. 그래서 보면
다양한 하위 조직을 증가시키는 거는 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대표적인 예시가 책임운영기관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책임운영기관이 우리 공부했을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NPM의 영향으로 나온 제도가 되는 거잖아요. 자율성을 줘요, 운영상에. 대신에 성과 책임은 묻는 거예요. 그런 조직은 만드는 건 괜찮은 거예요. 왜?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적정 참여자 모형이 있습니다. 적정 참여자 모형은 시험에서 나온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적정 참여자 모형을 이해하려면 그 곡선 3가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맨 밑에 있는 거죠. 이렇게 우측으로 갈수록 점점 올라가는 곡선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인터널 코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부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내부 비용이 뭐냐면 의사결정 시간이에요, 시간.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참여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참여자가 이쪽으로 갈수록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림이 증대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쵸, 뭐 합격자 모임 이런 걸 갖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늘 뭐 어디로 가시죠? 식사하러 가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러면은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되게 별로 안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명씩 다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측으로 갈수록 이렇게 쭉 내려오는 하강하는 곡선이 있는데, 얘를 외부 비용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익스터널 코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의미상으로 보면 집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집행 시간이에요.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했었던 사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한테 사실 동의를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을 집행할 때는 저항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 시간이 빨라진다. 그게 바로 여기 익스터널 코스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이 내부 비용 곡선과 외부 비용 곡선을 갖다가 합친 곡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합친 곡선의 함의점이 뭐냐? 너무 의사결정에 너무 많은 사람이 참여해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너무 적은 사람이 참여해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사람들을 참여시켜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공선택론은 집권화를 좋아해요? 분권화를 좋아해요? 분권화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의 분권화가 좋다는 말과 같은 거죠. 소수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조직 구조가 뭐예요? 관료제죠, 관료제. 그러니까 관료제를 비판하는 게 공공선택론이기 때문에 적정 참여자 모형에서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너무 지나치게 많은 분권은 할 필요 없고 적정하게 분권하자. 그게 이제 끝이 되겠습니다. 요 PP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류가 있네요.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이게 덧립이라고 들어가 있지 않고 적정 참여자 모형이라고 제대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내용에 대해서, 용어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전부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노드하우스의 정치적인 경기순환론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서 안 나온 지 좀 오래됐어요. 얘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요점이 뭐냐면은 그 나라는 정치인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전에는 내가 재선이 돼야 되니까 막 돈 쓰는 정책을 갖다가 막 하는 것이고, 내가 재선이 됐어요. 그럼 이제 갑자기 긴축 정책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치인의 그런 선택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돈의 흐름이 바뀐다라는 현상을 설명한 게 이 노드하우스의 정치적 경기 순환론이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NPM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NPM 공부할 때 한번 떠올려 봐야 될 게 뭐냐면 900 관리라고 하죠. 이 900 관리, 혹은 이거를 관리주의라고도 하는데, 뭐 Old Public Administration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얘네
사회를 갖다가 모두 이제 비판하면서 등장한 행정 이론이 바로 NPM이에요. 이거를 신공공관리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비판했던 요점이 뭐냐면 얘네들이 뭐 능률적인 행정을 하려고 한 건 있었어요. 기계적인 능률성을 추구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였냐면 자기 혼자서 다 서비스를 자기 돈 가지고 공급하려고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민간을 좀 활용하지 않고 혼자서 했다는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가 점점 커져가지고 뭐가 발생했다? 정부 실패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정부 실패 현상 이후에 작고 능률적인 정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게 이 NPM이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가시죠. 신공공관리의 의 내용 비판입니다. 그래서 정부 실패 내용 나왔죠. 정부 실패 이후에 선진국에서 등장한 행정개혁 운동인데 이거를 이 크리스토퍼 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신공공관리론이다 라고 명명을 하신 거죠. 이분이. 자, 두 번째 보면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을 했다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서 시장주의라는 건 뭐예요? 민간 위탁, 민영화 이런 거 활용하자는 거고 고객주의를 우선으로 하자 이런 내용도 담고 있죠. 고객주의는 뭡니까? 고객의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여기자. 국민을 일종의 소비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최고의 품질이 좋은 서비스를 공급하자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전통적 관료제 패러다임, 즉 900 관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겁니다. 비판하면서 나왔고요. 철학적인 기초가 뭐냐면 신자유주의다.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라든가 시민사회에 너무 지나친 간섭, 개입 같은 것들은 하지 말자. 이게 NPM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어요. 작고 능률적인 정보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어봤을 때 야, 기업 봐. 비능률적인 건 절대 안 하잖아. 기업의 운영 방식을 정부에 도입하면은 되게 좋을 거야. 작고 능률적인 정보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그러는 거죠. 1번 방가로에서 이 시장주의 내용이 나왔어요. 아까 NPM이라는 게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한 거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시장주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데 전체적인 골자가 뭐냐면 민영화와 민간 위탁. 그러니까 민간을 활용한다는 거다. 민간 시장을. 그리고 고객주의. 여기서 말하는 고객주의라는 것은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시한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는 한번 제가 간단하게 보면 고객주의에서 다양한 뭐 제도들이 있어요. 방법들이 있고. 그런데 여기 서비스 헌장제도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 헌장제. 이건 고객에 대한 어떤 약속이에요, 정부에. 이걸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만족감을 높여주려는 시도가 되겠고, TQ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직론에서 조직관리기법에서도 중요하다고 몇 번 얘기를 했었죠.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품질 제고에 힘쓰는 거예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수익자 부담 원칙 이런 얘기 나왔는데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것은 돈을 낸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만들어줘야지 낭비가 없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야지 작고 능률적인 정부 구현에 도움이 된다. 신관리주의라는 것은 요점을 보면 성과 관리를 의미합니다. 성과 관리. 그래서 지금 1번 동그라미에 보면은 권한 위임이 나왔어요. 성과 관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너무 구체적으로 이 친구를 통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한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줄게 이러는 거죠. 일 한번 해봐 그러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대신에 결과를 보고 성과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런 권한 위임을 통해서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묻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과 관리를 하게 된다. 잘하면 뭘 준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3번 동그라미에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건 뭐냐면 야, 돈을 무턱대고 펑펑 쓰는 정부, 난 이런 거 싫어. 정부라고 한다면 돈도 좀 벌 줄 알아야 돼. 이걸 갖다가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다양한 사업들도 많이 하잖아요. 마사회 같은 경우에도 뭐 경마도 하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뭐 사업을 하고, 요즘에 뉴스에서 한창 많이 나오는 그 L, 뭐 H, 뭐 그런 거. 거기도 이제 사실 주택 공급이라는 그 공공성 있는 사업을 하는 거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뭐 돈도 벌어들이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얘기는 괜히 했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타. 1번 동그라미에서 조직 구조로서 네트워크 조직을 활용한다. 이건 뭐냐면 제가 이론 시간 때 많이 그렸던 건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부 조직이. 정부가 이렇게 센터에 딱 자리 잡고 있고, 자기 혼자서 다 서비스를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 바깥에 있는 시장의 민간 업체를 활용을 해서 국민한테 서비스를 공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업체가 있는 거예요. 민간 업체. 그럼 이 업체를 통해서 국민한테 서비스를 공급을 하는 거죠. 이걸 갖다 민간 위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저도 이 행정에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위탁을 얼마나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도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근데 보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보통 한 200여 개의 민간 위탁 사업을 활용을 해요. 예. 뭐 사실 이 네트워크가 민간 업체가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그렇죠? 이게 이제 NPM에서 활용하는 네트워크 조직이다 그러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론적 배경은 외우셔야 되는데 공공선택론, 주인대리인론, 거래비용론 세 가지가 NPM의 이론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론의 수업 때 제가 강조했던 거죠. 공공선택론 같은 경우에는 분권화를 강조하니까 NPM에서도 이 분권화를 활용을 하고요. 주인대리인론에서는 여러 가지 뭐 함의점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도적 처방을 되게 강조하는데 인센티브 설계를 중시합니다. 그래야지 열심히 할 거라고 봐요. 공무원들이 일을. 세 번째, 거래비용론이다. 민간 위탁이라든가 민영화를 할 때 거래비용을 기준으로 따져봐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함의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비용론 등을 활용을 해서 민간 위탁, 민영화 이런 것들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다. 세 번째, 적절한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NPM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성과관리가 되게 중요하니까. 측정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과지표를 제대로 된 것을 개발을 잘하면 좋은데 개발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3번 동그라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에서는 NPM에서 공익은 뭐냐? 사익의 총합 이렇게 봐요. 사익의 총합. 거기서 이제 사익의 총합이라는 것은 국민 만족의 총합이 크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장 책임성, 즉 고객 만족을 가장 중시합니다. NPM에서는.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간에 기업처럼 정부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비판점이 있어요. 이게 이 정부라는 게 결국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작아요. 작아졌어요. 작고 능률적인 정부거든요. 원래 기존의 정부 사이즈는 이렇게 컸었어요. 굉장히 컸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컸었는데 이 컸던 사이즈를 갖다가 좀 줄인 거죠. 작지만 강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를 줄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여백이 생기잖아요. 이 여백만큼은 그래도 그럼 이 여백에 해당하는 일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공급을 중단할 거냐? 그건 아니고 민간 업체를 활용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NPM의 골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판점이 뭐냐면 너무 능률성에만 치중한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NPM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어. 아니 지금 정부 적자가 발생해가지고 아끼는 거지 뭐 내가 아끼고 싶어서 아끼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어찌됐건 능률성이 뭐 가장 최우선은 아닌데 공적인 영역에서는 여기에 너무 초점을 둔다라는 문제점이 있다. 성과평가에 대한 문제는 항상 나오죠. 성과평가가 뭐 제대로만 잘 된다면야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절한 성과지표 개발이 참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찰 조직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 경찰서장이에요. 자, 그런데 보통 경찰서가
기초지자체에 설치가 되어 있죠. 기초지자체 단위로 경찰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범인을 많이 잡았다 해서 우리 경찰서가 최고로 성과가 좋은 경찰서야 이렇게 단순히 말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한 가지 지표만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과평가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기업은 상대적으로 좀 단순할 수는 있어요. 물론 뭐 복잡하게 들어가면 어려울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순이익이죠, 순이익. 순이익이 없는데 뭐 다른 게 중요하다? 뭐 물론 기업의 가치 이런 것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본질은 어느 정도의 순이익이 없으면 이게 성과를 냈다라고 보기가 참 애매하단 말이죠. 근데 정부는 순이익을 잘 냈다 해서 정부가 잘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분권화로 인한 문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무원한테도 자율성을 주고 민간 위탁하는 업체한테도 나름의 뭐 자율성을 주는 것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적절한 그 기능 분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 책임성 문제가 있다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결국에는 이 동그라미 애들이 민간 업체잖아요. 얘네들이 업체잖아. 그럼 얘네들은 주인이에요,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죠. 그럼 과연 대리인이 주인만큼 열심히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겠냐? 그러지 않을 거다. 이런 비판점이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기타인데요. 국민은 고객이 아닌 주권자다라고 비판한 것은 MPS가 비판한 겁니다. MPS가 뭡니까? 응? 기억하셔야 돼요. 신공공 서비스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국민은 소비자가 아니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권자라는 거죠.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단순히 서비스를 공급받고 야, 이 서비스 별로야. 이런 것만 표시하는 소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라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재량권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서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얘는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요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민주성도 추구해야 되고 정부는 그리고 기업가적인 재량을 주는 자잖아요. NPM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능률적인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민주성과 능률성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충관계죠. 그러다 보면은 비능률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 지금 비번에서 얘기한 게 되겠습니다.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배경입니다. 이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이 내용이 중요한 거죠, 지금. 공공선택론, 주인대리인론, 거래비용론이 신공공관리론에 영향을 미쳤죠. 이론적 배경이니까. 그리고 신공공관리론은 구공공관리를 비판하면서 나왔는데 그게 정부 실패를 했기 때문이다. 그걸 제가 그림으로 도식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제가 도식화해 놓은 거를 유심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안에는 문제를 많이 풀 수 있는 힌트가, 노하우가 많이 담겨 있어요. 꼭 정리를 해두시고요. 공공선택론은 분권화를 강조했다. 주인대리인론은 인센티브 제도, 그리고 얘는 생산 방식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게 되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그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해요. 그래서 뭐 주인 대리인론도 무한정 뭐 대리인한테 자율성을 주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그 친구를 그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본성을 잘 억누를 수 있는 제도적인 설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죠. 자율성을 조금은 뭐 주더라도 어느 정도는 주더라도 무한정 주는 건 아니야. 주인 대리인론 같은 경우에는 사회 내에는 다양한 주인과 대리인 관계가 편제되어 있다. 뭐 예를 들면은 의회와 국민 간의 관계가 그렇고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가 그렇고 다 주인 대리인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주인 대리인 관계 간에는 뭐가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정보 보유량의 차이가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서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환자보다는 의사가 처방에 대한 지식을 조금 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죠. 이걸 갖다가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보 보유량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현상.
그러면 이제 대리인 입장에서는 주인을 속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럼 이런 걸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대리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주인한테 발생하는 거예요. 대리하는 과정에서 주인한테 발생하는 손해, 이러면은 대리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있다. 역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전문성이 부족한 대리인을 선택하는 현상이에요. 정보가 부족하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도덕적 해이라는 건 뭐냐면 태만입니다. 태만. 대리인의 태만. 아니, 전문성은 있는데 일을 열심히 안 해.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기적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도 일종의 주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리 손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지금 논하는 건데,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균형화 작업이 필요하다. 주인한테 어느 정도의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기 뭐예요? 중고차를 살 때 정보가 사실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해주게끔 만든다든가, 이런 게 정보의 균형화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도덕적 해이다. 태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잘하면은 돈을 조금 더 잘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를 하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제도적인 처방을 되게 중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NPM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인센티브 제도를 갖다가 활용을 많이 하는 거죠. 주인 대리인론에 있어서. 기타. 주인 대리인론은 대리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리인의 자율성을 무조건 많이 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한다? 제도적인 처방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제도적인 처방을 통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다음 B번에서는 얘네는 너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인센티브 제공에 막 초점을 두고 이런 면이 있잖아요. 사람을 돈 주면 열심히 일할 거야, 이런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경제적인 요인 같은 것들은 고려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라는 비판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C번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인 입장에선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체제가 형성이 되니까. 그게 C번의 얘기다. 다음이 이제 거래비용론입니다. 거래비용론 같은 경우에는 거래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조직이 생성되는 논리를 설명을 한 게 거래비용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냉장고를 새로운 제품으로 하나 만들어서 팔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냉장고를 우리가 갑자기 만들어내기에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기술력을 가지고 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시장에 있는 작은 기업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기업한테 위탁을 해서 생산을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술 제휴 같은 거를 맺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시장들을 알아보고 해도 뾰족한 수가 별로 없어. 뭐 가격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거래 비용이 크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거래 비용이 크다면 근데 냉장고는 꼭 만들어야겠어.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야, 차라리 우리가 직접 생산하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조직의 생성을 설명하는 이론이 거래비용론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거래비용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거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대단히 커요. 그러면은 우리 조직이 직접 생산하면 되잖아요. 이걸 갖다가 뭐 내부 생산한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료제, 계층제적 조직을 생성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거래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조직의 뭐 냉장고를 만들기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내고 사람 뽑고 이런 것보다는 바깥에 있는 기업을 이용해 가지고 생산하는 게 낫거든. 그러다 보면은 이건 내부 생산이 아니라
외부 생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산을 해내는 방식에 있어서 기준으로서 뭐가 작용하는 거예요? 거래 비용이라는 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여기서 더 하면은 이 윌리엄슨의 얘기에 따르면 여기서 만들어내는 이 계층제적 조직이라는 것은 M자형 조직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해요. M자형. 그래서 M자형 조직이라는 것은 사업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능 구조보다는 조금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거래 비용론은 인간이 대규모의 조직을, 그렇죠, 계층제 조직을 만드는 이유를 거래 비용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거래 비용이 너무 크면 만들어야 되겠죠. 두 번째, 거래 비용이라는 것은 거래 시 소요되는 그 모든 비용이에요. 거래 시 소요되는 그 모든 비용을 다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어떤 회사가 냉장고 만드는가, 어떤 기술력을 지녔는가 이렇게 알아보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다 거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친구들하고 거래를 제휴를 했어요. 아, 너희가 만들어 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잘 만들고 있는지 감시도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거래 비용이에요. 이걸 다 거래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간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 아래 거를. 자, 그럼 거래 비용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래를 하기 전 비용과 거래 후의 비용으로 나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정보를 탐색한다라고 하면은 거래 전 비용이고, 거래하고 나서 잘하고 있나 감시하는 거 있죠. 그러면은 거래 후 비용이다. 거래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속성들이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요점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크면 클수록 크면 클수록 거래 비용이 증대된다는 뜻이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정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거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커진다. 이게 요 부분의 요점이에요. 자,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자산 전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산 전속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특산품을 생각하시면 편안합니다. 그래서 자산 전속성이 높다. 그 자산의 특수성이 대단히 높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특산품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거기에서만 나는 특별한 상품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다른 지역에 있는 누군가한테 맡겨서 위탁해서 생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 커질 수 있다. 뭐가 높으면? 자산 전속성이 크게 되면은. 그래서 5번 선지 얘기 같은 경우에는 이 불확실성이 크면 클수록 거래 비용은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장 거래보다 개서적인 조직을 대안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 윌리엄슨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전순환 조건이 커질수록 그렇죠,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거래 비용을 활용해서 거래 비용론을 활용을 해서 조직을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뭐냐? 아까 제가 적었던 거라서 빨리 하겠습니다. 내부 생산이 있고 외부 생산이 있는 것이다. 내부 생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래 비용이 클 때 쓰는 생산 방식이 될 테고, 외부 생산 같은 경우에는 거래 비용이 작을 때 쓰는 방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조정 비용이라는 것은 참고로 제가 얘기를 하자면 제가 써놨어요. 자체 생산 비용이다. 이게 조정 비용입니다. 그래서 거래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공급할 것인가, 어떤 조직을 택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함의점이 있는 게 바로 거래 비용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선택론을 그러면 밑에 거는 NPM이 어떤 부분을 활용을 했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분권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활용을 한 면이 되겠다. 분권화, 그거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부 재창조론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틀만 딱 잡으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부 재창조론은 신공공관리론과 같은 의미다.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자, 그런데 아주 옛날에는 어떻게도 봤냐면 광의로서 신공공관리론이라고도 한다. 무엇을? 이 정부 재창조론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 정부 재창조론은 시민의 참여도 인정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금 넓은 의미로서 신공공관리론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과거에는 있었는데
그렇게 안 나온 게 너무 오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NPM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점에 제가 핵심적인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정부 재창조로는 NPM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도 무방하다. 신공공관리가 그래서 정부 재창조론이다. 간단하게 한번 잡아보면요. 이 표를 너무 일일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NPM적인 부분을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보면 정부의 역할은 방향 잡기다.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조정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지금 시민공동체가 주도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이런 표현 때문에 약간 광의로서 NPM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지금 다 NPM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체크를 해보면 경쟁, 결과, 성과, 고객지향, 이 고객주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돈 쓰기만 하지 말고 벌어라, 기업가적인 정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미래에 대비해라, 분권적이다, 시장지향적이다. 다 NPM적인 표현입니다. 전부 다 이거 NPM적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NPM이라는 것은 정부 재창조론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자, 행정재정립 운동에 대해서 제가 조금 참고적인 지식으로 적어둔 거예요. 이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이 행정재정립 운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을 암기하지는 마세요. 이제 정부 실패 시기 이후에 결국에는 어떤 안 좋은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면은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사람은. 근데 이 행정재정립 운동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야, 정부 실패 원인이 다 공무원 때문이야. 막 이렇게 규탄하고 나선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행정재정립 운동을 주장했던 이 스바라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야, 그거 아니야. 오히려 나는 반대로 생각해. 그러니까 직업 공무원한테 더 많이 적극적으로 뭔가 권한을 주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실패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서 직업 공무원제를 대단히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게 이 행정재정립 운동의 골자가 되겠는데 제가 표시를 해두었어요. 그래서 스바라는 기존의 정치행정 이론론을 재해석하여 정책 과정에서의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 그렇죠. 옹호했다. 원래 기존의 정치행정 이론론에서는 어땠어요? 공무원은 뭐만 하면 돼요? 집행만 잘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역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옹호했다. 그것만 봐두겠습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 오스본과 플라스트릭의 오시 전략이에요. 이것도 제가 틀을 잡아놨죠. 틀 잡기라고 신공공관리 이퀄 오시 전략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시 전략 이퀄 신공공관리 이퀄 정부 재창조론이죠. 그러니까 내용상, 의미상으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같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등장 배경이라는 것은 플라스트릭, 오스본과 플라스트릭은 관료제의 추방에서 미국 행정에서 기업형 정부 구현을 위해서 오시 전략을 제시했다. NPM 얘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시 전략 이퀄 NPM이다. 그럼 다섯 가지 내용을 보면은 다 NPM스러운 표현들이에요. 그럼 여기 왼쪽 열에 있는 것만 잘 보셔도 괜찮습니다. 핵심 전략이다. 구체적 목표예요. 기업은 목표가 아주 구체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결과와 성과를 중시하고 고객주의다. 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다음에 통제 전략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조직을 컨트롤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분권화를 강조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외우세요. 통제 전략, 뭐라고도? 분권화 전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문화 전략이다. 이거는 기업가 정신이라고도 하고 기업가 문화라고도 해요. 돈 쓰기만 하지 말고 벌 줄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이 이제 탈신공공 관리론입니다. 탈신공공 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이 틀잡기 부분을 한번 보시면 NPM을 비판하면서 나온 이론이죠. 그래서 탈신공공 관리론은 NPM을 비판하면서 나왔는데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분절화를 어떻게 했다? 지양했다는 거예요. 지향 이러면 틀려요. 지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분절화가 뭐냐? 민간 위탁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정부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정부가 바깥의 조직한테 굉장히 많이 맡기는 현상이죠. 여기한테도 맡기고 저기한테도 맡기고 여기한테도 맡기고. 그럼 이렇게 조직이 쪼개지고 나눠지다 보면은 관리가 쉬워요,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워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절화를 지향하자. 관리가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탈신공공관리론은 분절화를 지향하는 관리 패러다임이 되겠고,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래요. 기존에 900관리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NPM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 절충을 하자는 건데, 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이제 강조점을 좀 두는 거죠. 이쪽을 강조를 해서 전체적인 통합을 강조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너무 분절화되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규제, 통합, 분절화의 축소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게 탈신공공관리론이 되겠다. 그렇죠. 여기 내용에 제가 다 적어놨네요. 내용이 보면 일일이 다 외우지는 마시고 제가 몇 가지만 체크할게요. 통합을 강조하는 거죠. 분절화의 축소입니다. 분절화의 축소. 그 다음에 재집권화와 재규제 반드시 체크를 해두시고, 그 다음 세 번째 합쳐진 정부예요. 그러니까 너무 나눠지고 쪼개지면 복잡해져 이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총체적인 정부, 합체된 정부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고, 통정부적인 접근이다 그러는 거죠. 이 정도 얘기. 그 다음에 비슷한 얘기인데 집권화, 역량 및 조정의 증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관리 패러다임 비교라는 표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업가적인 접근이 NPM이고요. 관료제적인 접근이 OPA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한 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면 얘네들은 알아두셔야 돼요. NPM은 정보의 역할이 방향잡기고 900 관리는 노젓기다. 그러니까 직접 서비스를 모두 공급한다는 뜻이고, 그렇죠? 나머지는 뭐 뻔한 얘기들이 되겠죠. 얘는 경쟁이고 얘는 독점이고, NPM은 임무지향적이다, 뭐 결과지향적이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관료적 접근은 규칙이다. 여기서 말하는 규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직 내 규칙, 법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중시한다. 다른 걸 한번 보면 세 번째 거, 기업가적 접근은 돈을 좀 벌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지출 위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미래를 예방하는 예방적인 정부다. 예측하고 행정을 하자 이 말이에요. 얘는 일이 터지고 나서 치료한다 그 말이 되는 것이고, 이 정도 한번 봤습니다. 자, 다음이 NPM과 포스트 NPM에 대해서 지금 비교한 표가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다 외운다기보다는 저랑 한번 간단하게 보시는데, NPM하고 탈신공공관리론이라고 했을 때 얘는 규제 완화죠. 시장 지향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탈신공공관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러니까 관리가 어려워져. 그러니까 행정적 역량을 강화하고 오히려 재규제를 한다. 탈신공공관리 같은 경우에는 능률성뿐만이 아닌 다른 가치도 고려를 하게 된다. 이 정도 얘기 봤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기본 모형도 제가 체크를 해둘게요. NPM 같은 경우에는 탈관료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탈관료제라는 것은 네트워크 조직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탈신공공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900 관리하고 NPM을 합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조화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아까 제가 설명을 했던 것처럼 NPM은 분절화된다. 그리고 NPM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제도가 책임운영 기관이라는 거. 탈신공공관리는 분절화의 축소, 그다음 직권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제가 정리를 잘 해둔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비슷한 얘기들이네요. 전에 나왔던 얘기랑.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 수준. 됐습니다. 요번에 이제 배울 게 그 거버넌스인 건데,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공부할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포인트가 또 있어요. 공부할 분량이 얼마 없더라도 특히 피터스 모형 같은 것들 중요하고요. 또 나아가서 거버넌스 자체의 정의 같은 것들도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공부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러닝타임이 상당히 길어졌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일단 여기에서 한번 끊고 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